서기 이모현 목사입니다. 한밀 동맹의 화사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유영재 직함이 하도 많으셔서 우리 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위원회의 전문위원이십니다. 네, 전문위원이시고요. 우리하고는 깊은 인연이 있으셔서 85년도에 우리 한신대 MBB 과정을 마치신 그런 분이시고, 목사는 아니시고요. 그리고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그 평화연구소라고 있습니다. 평화연구소의 연구위원이시기도 하고, 충남대전의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팀장, 지도위원, 보령, 대전, 각 지역의 충남 대전 지역을 맡아서 열심히 학습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네요.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제가 호명을 안 하겠습니다. 어떤 분 호명하면 호명 안 하면 섭섭하실까봐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제 승용차를 타고 오면서 KBS FM 음악 방송을 들으면서 왔는데, 보령에 들어서니까 아리랑 연주가 나오더라고요. 이 장중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한 음악이었는데, 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울컥하더라고요. 오늘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제가 물론 그 아리랑을 듣고 다른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왜 그런 정서를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저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저는 모태 기장인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교회를 세우셨고, 아버지가 이제 30대 장로가 되셔서 아버지를 통해서 기장의 당시 70년대 이제 민주화 인권운동 이거를 이제 통해서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있는 이 배경 근저에 기장의 정신이 있었다.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이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아까 85년 MDB 졸업이라고 그랬는데 졸업을 그때 입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MDB 하고 홍근수 목사님하고 2년으로 해서 평통사를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98년도부터 이제 평통사 함께 했고, 2002년부터 이제 상권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20년이 좀 넘었죠. 지금 제 목소리 울리지 않고 잘 들립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주로 할 이야기는 동맹 문제하고 핵 문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가장 무겁고 어려운 주제죠.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의 냉정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여기서부터 어떤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하는 것을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서론격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한미관계가 이제 현재 군사동맹, 냉전동맹이지만 평화동맹으로 이제 전환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진보진영 이제 이 행진하면서 들은 피켓인데요. 동맹이냐 날강도냐 이렇게 했으니까 대비시킨 거죠. 그럼 동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날강도가 나쁜 거는 다 아니까. 그럼 동맹은 뭐예요? 동맹은 좋은 거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비를 시켰겠죠. 이게
그렇다면 이 동맹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눌러주세요. 국방대학교가 낸 안보관계 용어집에 보면요, 동맹은 뭐냐면 줄여서 얘기하면 우적 개념에 입각한 잠재적 전쟁 공동체입니다. 친구와 적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한미동맹에서 친구는 어디입니까? 한국과 미국이죠. 적은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동맹은 기본적으로 친구와 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친구끼리 평시엔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다가 전시가 되면 같이 스크럼 짜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동맹입니다. 그래서 동맹은 본질적으로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한미 동맹이 유지되는 한 북미 간, 남북 간 적대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따라서 이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협정, 한미 동맹과 통일은 본질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동맹, 이거는 성립하지가 않아요. 동맹은 기본적으로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진보 진영에서 피켓을 드는데 이런 동맹이냐 날강도냐라고 하는 이 피켓을 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해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한미 합의의사록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한미동맹 70주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된 게 53년 10월 1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한미동맹 70주년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게 PPT가 한 30장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돼서 그 앞부분은 좀 빨리 갈게요. 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한미 합의의사록은 불평등하게 짝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미 상호 방위조약 4조, 미국에게 일방적인 주둔권을 주었고요. 한미 합의의사록은 통일 문제, 그 다음에 작전 통제권 문제, 그 다음에 군에 대한 인사, 행정 문제, 그 다음에 경제 제도 문제, 이런 데까지 한국의 주권을 유린하는 결정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 한미 합의의사록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한미 합의의사록이 불평등하다 보니까 작전 통제권을 비롯해서 군사주권 문제, 영토주권 문제, 사법주권 문제, 환경주권 문제 다 걸립니다. 그리고 방위비용당 등을 통한 동맹 부담, 미국산 무기 도입, 이것은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군사적 종속을 초래합니다. 대표적으로 F-35 들여왔잖아요. 청주공항에 40대 있는데요. 이거 우리 돈으로 들여왔거든요. 그럼 우리 조종사들이, 공군 조종사들이 마음대로 탈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매번 탈 때마다 미국으로부터 암호를 받아야 탈 수 있어요. 우리가 샀지만 우리 게 아닙니다, 사실상. 이렇게 군사적으로 종속된다고요. 한미 연합연습과 미일 MD 편입, 이게 평화를 위협한다는 거 설명할 필요 없을 것이고, 유엔사 등을 앞세워서 남북관계도 철저히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외교적인 예속, 친밀사대주의의 만연. 지금 서울시 교육감 하고 있는 조희연 교수, 지금 이제 교육감이지만 성공회대 교수할 때 한국을 가리켜서 가장 친미화된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변국 선호도인데요. 여기 밑에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위에 그래프가 어딘지는 미루어 짐작하시겠죠? 네, 미국입니다. 이게 2021년도가 마지막인데요.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 맨 앞에 이제 이게 2007년도인데요. 맨 앞이 그때가 이 한미동맹에 대한 주한미군에 대한 이 여론이 가장 부정적이었을 때가 그때도 50%가 넘었어요. 이 정도로 이 미국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입니다. 반면에 북한에 대한 선호도 이거 이제 회색인데요. 뭐 안아봐야 30%가 안 되고요. 지금은 뭐 2021년도에 13%, 지금 한 10% 안팎으로 더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사이에 미국은 원폭을 투하해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해방자, 공산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 구원자, 우리가 배고플 때 밀가루 원조해가지고 우리를 살려준 은인. 요즘 젊은이들은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능력주의에 사로잡힌 젊은이들은 아니 강자가 자기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래도 강자한테 붙어야 응? 우리 생존이 보장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 강자한테 붙어야 떡고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앞서 보신 한미동맹의 폐해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선호도 간에 이 엄청난 괴리,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얘기하면 이 미국에 대한 선호도 한 80% 지금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주로 이 그 큰 역할을 하는 그룹들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지역으로는 영남권, 세대로는 60대 이상, 그 다음에 종교로는 어딜까요? 기독교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 영남과 60대 이상과 이 기독교 중에서 어디가 가장 많이 구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 것 같습니다. 영남권만 하더라도 PK는 그래도 조금 결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로 보더라도 이제 586 그룹이 60대 되고 70대 되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기독교는 어떨까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현안 문제를 보겠는데요. 캠프 데이비드 작년 8월이죠.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한미일 동맹의 출범 선언이라고 봅니다. 글씨가 안 보이실 텐데요. 이 한미일 이제 정상회의에서 3개의 문건이 채택이 됐어요. 캠프 데이비드 정신, 원칙, 그 다음에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이렇게 채택이 됐는데 세 나라의 협력을 제도화해서 안보 협력하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영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북 공조 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 첨단 기술 문제에서까지 이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과 글로벌 협력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 보시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문건에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정상급뿐만 아니라 강요들 회의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을 뭐 올해뿐 아니라 내년뿐 아니라 영원히 하겠다. 그 다음에 커트 캠벨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의 어떠한 지도자도 이 한미일 세 나라의 이 협력을 해서 이탈하지 못하는 것이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여기서 그 어느 나라라는 것은 어디를 말할까요? 대한민국이겠죠,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정권 이후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 한미일 동맹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미국의 요구입니다. 설리번 미 국방부 보좌관, 세 나라 훈련 강화해서 앞으로 세 나라 간의 공식적인 동맹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것이다. 이게 미국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 외교의 오랜 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유럽에서 나토를 결성한 게 1949년이거든요. 그 뒤부터 지속적으로 이 아시아에서 나토와 같은 동맹체를 꾸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때부터 박정희 때까지 그 뒤로도 계속 한미일 세 나라 간의 동맹을 요구했어요. 근데 이승만도 박정희도 이 세 나라의 동맹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특히 한일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했어요. 근데 윤석열이 이것을 해줬으니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윤석열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어깨 다독여주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하는 겁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의 연습인데요. 이게 역사적인 사진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입니다. 양쪽 바로 옆에 있는 게 미국의 F-16 전투기입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은 한국의 F-15 전투기입니다. 그럼 이 아래에 있는 건 뭘까요? 일본의 F-2 전투기입니다. 이게 작년 10월 달에 훈련한 사진이에요. 그 훈련을 어디서 했냐?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지역.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일 겁니다. 이제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것은 영공은 아니지만 이제 이 전투기 같은 건 속도가 빠르니까 영공보다 좀 더 멀리 이렇게 그 임의의 선을 쳐서 이제 그 위해 요소를 판단하는 그런 걸 돕기 위한 건데요. 어쨌든 영공 밖에서 한국의 영공 밖에서 훈련을 했다는 것이 합참의 발표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네요. 우리 바다와 하늘에서 한미일 3자 훈련이 이어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이라고 해도 문제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문제입니다. 사실이라고 하면 이 국방부 합참에서 발표한 게 거짓말이라는 거고요. 이미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은 우리 영해 밖에서 수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요, 영공훈련, 공중훈련, 공군훈련은 세 나라가 함께한 게 이게 처음입니다. 7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 국방부 발표는 영해 밖에서 했다는 것인데 외교부는 우리 바다와 하늘에서 3자 훈련이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벌써 일본 자유대가 한국 영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체로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과 달리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외교부가 이런 일본 자유대가 우리 영공과 영해에 들어와서 훈련하는 것을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것을 공개적으로 떠벌여도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윤석열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야말로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가 한미일 3자 훈련에 지상전력도 포함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훈련은 미 본토에서, 소규모 훈련은 하와이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상군 훈련을, 그러면 한미일 3국의 지상군 훈련을 미국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미국에서 하겠습니까? 한미연합연습하면 주로 어디서 합니까? 미국에서 합니까? 한국에서 하죠. 미군들이 미 본토에서, 하와이에서, 괌에서, 오키나와에서 주한미군과 같이 들어와서 해요. 지상군 훈련하고 공중훈련하고 해상훈련합니다. 그러면 한미일 동맹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한다고 할 때 가장 크게 내세우는 명분이 뭡니까? 북한이죠. 1차적으로. 그러면 북한을 겨냥해서 훈련하는데 미국에서 계속 훈련을 하겠어요? 장차는 일본 자유대, 육상 자유대가 남한 영역에서 들어와서 훈련을 하는 것은 지금 이 흐름으로 보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베가 2013년 집권해서 집단자위권 행사한다고 하고 군사대국화 할 때 그때부터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을 우려하면서 그것을 계속 문제제기하고 규탄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는 아니 21세기 무슨 재침략? 21세기 무슨 재침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윤석열이 동의해서 일본 육상자위대가 이 남한 영역에서 들어와서 훈련하면 그것은 뭡니까? 그거는 우리 정부가 동의했으니까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윤석열이 동의해서 일본 자위대가 육상 자위대든 해상 자위대든 공중이든 훈련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합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 1910년에 한일 강제 병탄 조약도 합법이 됩니다. 한일 강제 병탄 조약 할 때 일본 군들이 이완용이나 이런 그들에게 총구리를 들이대고 도장 찍게 했나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일본은요, 지금도 1910년에 한일 강제 병탄 조약이 불법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 공식 입장은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1910년부터 1945년도까지 이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해서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일 양국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역사의 강이에요. 일본의 어떤 진보 무라야마 정권, 사회당 정부 총리였잖아요. 무라야마 담아 나왔습니다. 보노 담아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다 의미가 있지만 일본의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한 것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이 비록 동의해서 일본 자위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역사적 연결선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윤석열이 허용했으니까 그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일제 식민 지배도 합법이 된다니까요. 제 논리가 지나칩니까? 과장된 겁니까? 그런데요, 이 한미일 연합 연습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겨냥하냐?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미군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안전도 보장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콜린 칼 미 국방정책 담당 차관, 이 새로운 작전 계획은 북한뿐만 아니라 영내 다른 도전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걸로 발전하고 있다. 북한뿐 아니라 영내 다른 도전이 뭡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중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코트 미 전략사령관, 한미 세 나라 유사시 작전계획 수립이 유익하고 중국도 대상으로 하는 작전계획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 관계자, 이번에 수립된 훈련 계획을 통해 세 나라의 훈련을 정례화하고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투 시합을 하거나 축구 경기를 해도 전략 전술을 짜죠. 전쟁은 하물며 전쟁은 전략이 있고요. 그 전략에 따라서 작전 계획을 짭니다. 그 작전 계획에 따라서 연습을 하고요. 그 전략과 작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기를 도입합니다. 연습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전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작전 계획을 시행하는 연습을 실전처럼 하는 게 연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세 나라의 연습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작전 계획도 그렇게 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미연합 작전 계획을 짜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94년도에 평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껍데기뿐입니다. 6개의 권한은 여전히 한미연합 사령관이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한미연합 작전계획 수립 권한입니다. 미 전략사령관이 세 나라의 작전계획에 중국 대상으로 하는 게 들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미연합 작전계획 수립 권한이 한미연합 사령관, 즉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다는 거예요. 중국을 겨냥한 작전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따른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중국을 겨냥해서 미일과 함께 한국이 중국을 겨냥한 전쟁 연습을 한다는 뜻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중국을 겨냥한 작전 계획을 짜자, 그에 따라 연습을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윤석열이 반대하겠습니까? 시원식이 반대하겠습니까? 합참의장이 반대하겠습니까? 누가 반대하겠어요? 이 똥별들이 반대하겠어요? 오히려 환영하지? 그래서 이 한미일 군사동맹이 지금 여기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보면 세 나라의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지역적 도전에 신속히 협의할 것을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체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평시에는 연습을 같이 하고 전시에는 한미의 세 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동중국해, 남중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나라가 스크럼을 짜고 중국을 대항하는 그런 작전 계획을 짜고 전쟁 연습을 벌인다는 뜻입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것과 연결되기도 하고 같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른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인도 태평양 전략, 이런 것들인데요. 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르면 이거는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지리적 범위를 대한민국에서 인도 태평양으로, 나아가서는 전 세계로, 공간적 범위를 수중, 수상, 육상, 공중, 우주, 사이버 영역까지, 그 다음에 포괄 범위를 군사안보 분야에서 경제, 기술, 문화,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인권, 가치, 법치, 이런 것들로 확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년에 SCM이라고 이제 한미 국방장관이 대표로 참가하는 회의가 이제 한미 안보 협의 회의라는 건데요. 매년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열립니다. 작년에 SCM 공동 성명이 한미 동맹이 뭐 쭉 이런 얘기 나오죠.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 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세계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 축이래요. 점잖게 말하면 주제 넘는 규정이고, 좀 더 저속하게 얘기하면 완전히 자아도취고 과대망상입니다. 윤석열은 한국을 가리켜서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얘기해요. 글로벌 중추국가. 그게 자랑스러운가 봐요. 그 완장을 차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가 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이것이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우리의 국익에 맞나요, 이게?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한미동맹의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장하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상호 방위적에 위반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지금 이걸 보시면요 끔찍합니다. 이건 북한 국해 문제 당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뒤입니다, 이게. 그래서 미국과 긴밀히 공조할 거라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가 작년 말에 한국이 모든 유럽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한국 재고까지 뒤져서 이스라엘 무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 한국 재고가 주한미군의 재고만을 이야기하는 건지 한국 것까지 얘기하는 건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국이요, 요즘 뭐 K 많이 붙이죠? K 방산 엄청나요. 지금 창원에서요, 우리 평통서 회원이 창원 이제 방위산업체 근무하는 회원이 있는데 쉬지를 않는답니다. 쉬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안 쉬고 만들어서 어디로 보냅니까?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이스라엘에도 보낼지도 몰라요. 그 가자지구 민중들의 학살에 우리가 무기를 보낸다면 우리 손에 피를 묻히는 겁니다. 우리도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지금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임시조치로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을 방지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노발대발하고 있지만 그게 엄청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홀로코스트 당했던 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민중들을 홀로코스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가담하면 이건 뭡니까? 인도태평양 전략 여기 보시면은요 남중국해, 뭐 인도태평양, 그 다음에 항행의 자유, 대만의 평화 안정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다 어디를 겨냥한 거예요? 다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이게 이 인도태평양 전략이 애초에 일본이 제기한 것을 미국이 받아서 그들이 하던 것을 문재인 정부 때 이 두 나라가 한국도 여기 가담해 이렇게 하니까 문재인 정부 부담돼가지고 우리는 신남방 정책 할게 하면서 이제 주로 경제 분야에서 이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걸 덥석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을 포위 봉쇄하려고 하는 미국과 일본의 전략이고, 한국이 여기에 가담한 것은 중국을 겨냥한 미일의 행동대장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왜 이 한국이 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가담하는 것이 미일의 행동대장 노릇을 하는 것이냐? 지리적으로 한번 보세요. 백령도에서 중국의 수도 베이징까지 800km가 안 됩니다. 제주도에서 중국의 최대 도시인 상하이까지 500km가 안 돼요. 다 단거리 미사일 사정거리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한국처럼 지정학적으로 기묘한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군사력 분야예요. 얼마 전에 미국의 군사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라고 발표를 했죠. 한국의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한국의 군사력, 일본은요, 그래도 평화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기본적으로 방어적 전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시다 정부가 이제 적기주 공격 능력 하겠다고 해서 이제 미사일 들여오고 해서 이제 공격 능력을 늘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어 전력이라고요. 그런데요, 한국의 전력은 그 규모가, 그 질이 막강할 뿐만 아니라 매우 공세적이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그런 점에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가담해서 중국을 대적한다면 미국한테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보거나 군사력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가담한 것은 매우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유엔사 재활성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유엔사가 유엔의 군대가 아니라 미국의 군대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예.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유엔사는 사실은 한국전쟁이 정전협정 체결될 때부터 사실은 해체하는 게 마땅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게 버티고 있는데요. 이제는 미국은 이것을 정전관리 임무만 맡고 있다고 하는 이 유엔사를 부활시켜서, 다 죽은 유엔사를 부활시켜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신원식 지금 국방장관이 21년도에 국회의원 할 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유엔사 후방기지와 주일 유엔군 지휘협정이 유용하다는 걸 파악했다. 나토 회원국 등을 많이 유엔사에 넣어가지고 이 유엔사를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포리 폴리시라고 하는 미국 외교 연문지가 있는데, 유엔사가 쿼드니 오커스니 이런 것들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제도화되어 있어서 중국을 대응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른바 유엔사 참전국들 16개 나라가 있죠. 거기서 일부 빠지기도 하고 일부 들어오기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독일, 일본, 한국까지 여기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뭘 한다? 중국을 포위, 봉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니 한미일 동맹이니 그 다음에 인도 태평양 전략이니 유엔사 재활성이니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니까 중국 대변인 유엔군 간파를 내걸고 대결을 야기하고 긴장을 조성하고 한국 경제에 불을 끼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군사적 억제력을 통한 압박, 이것은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러시아, 올해 북한과 적극적 포괄적 안보 협력을 구축했다.
한미가 안보협력을 강화할수록 러시아가 중국의 지원이나 방조도 더 커지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세 나라가 한미 동맹을 선언한 것이 저는 북러 정상회담을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또 한미일의 결속을 불러오고 한미일의 결속이 또다시 북러의 더 높은 결속, 그 다음에 중국과 북한의 결속, 중국과 러시아의 결속, 이런 것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 한미일동맹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동맹과 유엔사 재활성화 등을 통해서 미국이 자기가 주도하는 지구적 차원의 동맹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토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미일동맹 지금 출범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유엔사 재활성화, 그 다음에 아시아 나라들이요 나토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 나라들이 나토 파트너십 국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다 이 네 나라의 정상들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했어요. 지구적 차원의 동맹이 구축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주도에. 미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 등을 포위해서 패권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도대체 왜 이렇게 중국을 누르지 못해서 안달이냐? 2020년도에 미국 국가안보 전략서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중국에 대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향후 10년이 결정적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향후 10년이면 대체로 한 2030년 안팎 이렇게 될 텐데, 그때가 언제냐면 미국과 중국의 GDP가 골든크로스를 이루는 그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로 겹쳐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이 세계 최강으로 올라섰지 않습니까? 1945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은 그동안 지난 70여 년 동안, 80년 동안 세계의 규칙 제정자였어요. 미국이 정하는 대로 세계 규칙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중국이 떠올라오면서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거예요. 왜 조폭 세계에서 조폭 두목이 넘버 2나 넘버 3가 자기 지위를 넘보는 것을 용납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중국이 자기 패권적 지위를 넘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단독으로는 힘이 부족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한국, 나토 나라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눌러놓겠다. 이게 미국의 의도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니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그것에 반발을 하죠. 그래서 대결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미일의 총알바지, 미일의 행동대장이 되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에 지금 빠지고 있다. 이 그림이 참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그림도 매우 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참 천재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요, 이걸 한번 보세요. 대통령실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렸는데 어느덧 우리가 세상의 맨 앞에 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쭈쭈 해주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동맹에 대한 이야기고요. 핵 문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서 좀 빨리 할게요. 미국은 단 한 번도
이른바 퍼스트 유스 전략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핵 선제 공격 전략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특히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맞춤형 억제 전략, 북이 핵미사일 발사할 지구만 보이면 먼저 선제 타격한다는 이거를 최신화하고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핵 전략을 반영한 작전계획 2022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뒤에 보실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위력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능력과 한국의 재래식 능력을 합쳐서 훨씬 더 이제 강력한 그런 전력을 구축하고 그것을 연습하겠다. 그에 맞서서 북한도 재작년에 신핵법령을 제정을 했죠. 그 이전까지는 북한은 No First Use,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지 않는 한 우리가 먼저 핵으로 공격하지 않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재작년부터 이걸 바꿨습니다. 역시 미국과 똑같이 퍼스트 유스 전략을 채택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상대 핵 공격뿐만 아니라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도, 남한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핵무기 대량 살상무기의 대북 공격 이렇게만 돼 있는데요. 공격뿐만 아니라 임박했을 때도 매우 공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tit-for-tat 하면서 서로 공세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하잖아요. ICBM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적들이 전쟁 불꽃 튕기면은 핵무기를 포함해서 모든 군사력으로 단호히 진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인데요. 이 확장억제라는 말에 사실은 우리 평토 의원도 공부하면서도 매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영어로 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확장된 억제.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미국의 이 막강한 군사력을 확장해서 한국에 제공해 주겠다. 이게 확장 억제입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 핵우산이에요. 확장 억제 이전에 1978년부터 박정희가 핵 개발하려고 하다가 들켜가지고 못하고, 그 대신 미국이 제공해 준 게 핵우산입니다. 그리고 이 핵우산이 용어가 바뀐 게 2006년도 북이 1차 핵실험을 하니까, 그때도 이제 한국 핵보유론이 나오니까 그때 핵우산보다 더 갖고 줄게 해가지고 나온 게 확장 억제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확장 억제는 핵우산을 비롯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적 능력을 이제 한국에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북한이 감히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도전하면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 이게 확장 억제거든요. 이게 윤석열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런데요, 이 확장 억제가 북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한미동맹 국방비전은 작년이 이제 한미동맹 70주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것을 기념해서 작년에 한미 당국이 채택한 게 이 한미동맹 국방비전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통해 북한을 포함한 영내 적대 행위자들의 전략적 공격과 침략을 억제. 북한을 포함한 영내 적대 행위자들 누굽니까? 역시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확장 억제도 단지 북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확장 억제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확장 억제를 미국의 전력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력을, 재래식 전력을 여기다 덧붙여가지고 더 강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미 코튼 전략사령관이 중국에 대한 작전 계획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미 전략사령부가 뭘 하는 데입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미
이 전략사령부가 무엇을 관장하는 부서입니까? 그렇죠. 핵 전략하고요, MD 전략을 관장하는 게 미 전략사령부입니다. 자, 그러면 전략사령관이 중국에 대한 작전 계획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핵 전략과 중국에 대한 MD 전략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좋죠. 한데 서로 싸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 끼어들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왜 거기에 끼어들죠? 미국이 우리를 거기에 끼워 넣는 거예요. 우리는 미 중간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요, 한반도는 핵전쟁 위험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여기 쭉 이제 핵전쟁의 위험성에 대해서 미국, 북한 당국자들이 얘기한 것들이에요.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매티스 전 국방장관 이제 트럼프 있을 때 2017년 말 그때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막 말폭탄 주고받을 때잖아요. 그때 핵무기 사용 관련해 수백만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성당을 찾아 기도했다. 그 두려움 때문에 2017년도에 여러분 이 핵전쟁 위험 때문에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몰랐죠? 이거는 우리 운명이 우리한테 있지 않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핵전쟁을 미국이 준비하고 언제든지 핵단추를 누를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쭉 이게 2017년만이 아니고 계속 지금 핵전쟁 얘기를 미 고위 당국자들이 전직 고위 당국자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반도에서 왜 핵전쟁 위험이 가장 높다고 얘기를 하냐? 첫째로는 미국과 북한이 핵 선제 공격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핵 선제 공격 전략이 이 마주서는 나라들은 거의 없어요. 중국은 단 한 번도 선제 공격 전략을 채택한 적이 없어요. 러시아는 왔다 갔다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핵무기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 사이에는 핵전쟁을 벌이기 어렵죠. 미국이 일본에 한 번 떨어뜨린 다음에 그 뒤에 미국이 패전을 해도요 핵무기를 쓰지 못했어요. 핵무기 쓰려고 하다가도 핵무기 쓰는 게 그만큼 무덤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둘 사이에 핵전쟁 할 수 있겠어요? 핵전력이 비슷한데? 그렇기 때문에 핵전력이 압도적 우위에 있고 미국이 북한이 훨씬 낮은 핵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 측면에서도 그렇고 핵전력의 이 불균형 때문에도 그렇고 미국으로서는 북이 가지고 있는 핵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완전히 초판에 싹 쓸어버리면 북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북 입장에서는 거기 위협을 느끼니까 제가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유혹에 빠지죠? 선제 공격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핵전쟁 위험이 가장 높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94년도) 클린턴 정부 때 150만 명 이상이 사상한 24시간 안에 2010년 뒤 2004년도에 합참이 한 1.5배인 230만 명이 사상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2024년이잖아요. 20년 뒤죠. 시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94년도와 2004년도와 지금이 질적으로 다른 게 뭡니까? 이 두 시기와 지금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북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위험성이 높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전략 핵탄두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이 5군데 이렇게 떨어뜨리면요
평양 뭐 무슨 뭐 북이 초토화시킬 때뿐만 아니라 남한 거의 전역, 그다음에 일본까지 이 핵진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핵을 쓰긴 어렵겠죠. 그 미국이 쐈는데 남한과 일본이 막 피해를 당해요. 그럼 쓰기 어렵겠죠. 그래서 저위력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한 겁니다. 5군데 이렇게만 떨어뜨리면 이 국지적으로 피해만 입힐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저위력 핵무기니까 위력이 작으니까 좀 낫겠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용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이 동맹 강화, 확대 강화가 그리고 핵 대결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동쪽을 말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전쟁,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예요. 이거는 국민적, 국가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이, 어떤 언론이 이것에 대해서 이 사안의 무게에 값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방어가 아니라 선제 공격이에요. 그리고 재래전을 넘어서 핵전쟁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연습을 한다니까요. 에이, 설마 핵전쟁이 일어나겠어?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한데요, 2차 세계대전도 계획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전쟁은 우연적 요소가 겹침으로 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으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재래식 전쟁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고요. 설사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대결이 심화되면 분단과 이 전쟁 체제가 극복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확신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근본 문제는 한미동맹 문제입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앞세워서 우리의 주권과 평화와 국익을 해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아니었으면 미국의 지배, 윤석열 같은 친미 사대주의자가 어떻게 우리 사회를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국민이 깨어 일어나서 자주적 정권을 세우고 한미동맹을 벗어나서 핵전쟁을 막고 자주평화 통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동맹 강화 확대 저지를 하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을 동시에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동맹과 핵 대결을 극복해서 자주 평화 통일로 나가야 된다. 1961년 아이젠하워의 그 고별 연설, 아주 유명한 연설입니다. 군산복합체의 위험성을 경고한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여기서 저는 2가지 공통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워딩 자체가 아주 유사해요. 오직 깨어있고 양식 있는 시민들만이 이거 뭐 길지만 군산복합체를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민주주의 최후 보름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요, 이 워딩의 공통성뿐만 아니라 이 2사람 최고 권력자가 마지막에 고별연설에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빨리 끝내라고 저는 죄송합니다. 왜 최고 권력자가 마지막 순간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어찌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이젠하워가 61년도에 군산복합체를 경고했는데 지금 군산복합체가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손을 못 쓸 정도로 강해졌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얘기를 사실은 제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한 5분 정도 더 쓸 수 있나요? 괜찮으세요?
안 돼요? 예, 죄송합니다. 안 돼요. 예,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아까 유엔사 문제, 예를 들면 사드 문제, 사드 북핵 미사일 막기 위해 들여왔다고 했죠? 북핵 미사일 못 맞고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이걸 알았다면 사드가 두려울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죠. 한미 당국은 우리 국민들이 무지한 상태에 있기를 바랍니다. 무관심하기를 바라요. 왜곡된 지식을 갖고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그들의 지배가 영원하니까. 이것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평통사에서 그 어려운 공부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과 학습 기회를 우규성 그 위원장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저한테 이제 얘기해달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각종 공부 학습 기회를 각급에서 마련하세요.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리고 제가 그 수원 어디 그 고등학교 가서 강당에 700명 모아놓고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랄게요. 완전히 난장판이 됐더라고요. 근데요, 최근에 평통사 청년들이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북, 인천 이런 데서 하는데요. 아주 평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여름 성경학교 할 때나 아니면 아는 학교, 아는 선생님들 소개해 주세요.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평화 통일 문제나 원법 피해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냥 오늘 이거 끝나고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꼭 기억하셔서 교회나 학교에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평화공동체운동본부 적극 참여하시고요. 평화운동단체, 평통사와 같은 평화운동단, 여기 평통사 회원들 많으신데 더 많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회 등의 각종 실천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미동맹 70년인데 어떻게 이게 끝나겠어. 근데 넬슨 만델라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무엇이든 되기 전에는 다 불가능해 보인다. 이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지금 정세가 어렵지만 굳건히 우리 할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